이번에 K를 생각한다 책이 잘 팔리면, 제가 문제를 통해서 잘 팔리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정말 듣기 힘든 서아시아 얘기, 뭐 러시아 얘기들도 좀 시리즈로 많이 준비를 해 주실 거죠? 아, 물론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학벌의 해체가 아니라 학벌의 분배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학벌이라는 기득권 집단을 해체시켜서 뭔가 더 많은 사람에게 또 희소 자원들을 좀 그러니까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벌이라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사람, 그 문을 분배한다는 거죠. 문을 개방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럼 학벌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육이란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논하거나 그냥 막연하게 논하는 감이 있는데, 저는 교육은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첫째는 지식을 생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람의 뇌의 지식을 생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졌음, 뭐 인지적 능력을 가졌음을 이제 분배하는 거고, 학벌은 어떤 그런 신호가 되는 거고, 학벌이 왜 작동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은 가장 뭐 신뢰 가능하니까라는 거잖아요. 뭐 블라인드에서 뽑아놓고 보니 스카이가 더 많더라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좋은 학벌을, 야, 쟤 왜 이렇게 똑똑해? 서울대 나왔대. 아, 그치? 뭐 이렇게 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을 하고 뭐 일을 시킬 때 이상한 사람을 채용하면은 거기서 또 사람 바꾸고 일 가르치고 하는데 손해가 막심하니까, 예. 이제 가장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수율이 높은 평가 시스템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를 보는 게 제일 간편하다라는 어떤 합의가 있던 거였고, 그게 사실은 작동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사악한 기득권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뭐 유지하는 면이 없다고는 아예 없다고 못할지 몰라도, 그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작동을 아예 안 한다면 사실상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학벌 시스템이라는 게 노동시장에서의 신호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노동시장에서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때요? 학벌의 기능에 관해서. 예. 그리고 기능과 그다음에 뭐 교육에서의 그 성과 평가의 문제,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교육에서 우리가 그냥 교육을 해놓고 이 친구를, 우리 학생 A가 있다 칠 때 뭐 이 친구에게 열심히 교육을 해놓고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 교육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인증이 필요한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문제는 학벌 시스템이 편리하고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역기능이 많았고, 이제 제가 또 이 책에서 쓰고자 했던 거는 그런 역기능이었죠. 가장 큰 역기능은 일단 이게 역진이 굉장히 힘든다는 거. 그러니까 중등교육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분배를 해놓고서 그 뒤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역전 기회가 뭐 있긴 있죠. 재수라든가 삼수라든가. 그런데 그걸 무한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인적 자원에 적절한 어떤 교육이 분배되는 게 어려워진 거가 이제 학벌의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중등교육에서 결정된 것이 입학인데, 대학교 입학인데, 대학교 입학 이후에 그 학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지대의 추구성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그것도 참 인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학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좀 더 좀 공고해지는 측면이 있고, 근데 교육제도를 바꾼다고 바꿔봤는데 그래봐야 자원을 얼마나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이렇게 그쪽에 또 영향을, 그에 맞춰서 또 자원을 쏟아부어서 또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작가님 모셨으니까, 그러면은 20대들이 처해 있는 그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현재 지점에서 20대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으로 내 것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거기서 인터넷 막 온라인으로 여자들하고 싸우고 그냥 뭐 웹소설 읽고 그냥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한국 콘텐츠가 왜 세계에서 잘 먹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세계도 비슷한 움직임을 겪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먼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할 때 기존의 어떤 방식은 많이 이제
안 먹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제 막 겪기 시작한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20대들의 어떤 심리 내지는 불안을 형성하는 거가 상향이 막혔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은 하한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 20대들은 상한선을 정하지 마라라는 거였고, 그런 점에서 더 유연한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 노동시장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있어서 열어주는 게 이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 면에 있어서의 해법은 학부 교육이라는 것을 훨씬 넓은 틀로 개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명문대 학벌의 가치가 높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중등교육을 열심히 수료했다도 있지만 이 명문대라는 교육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증거들을 더 넓은 기회로 배분을 한다면은 훨씬 좀 더 이런 에너지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도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교육 컨텐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한 지식 교육과 평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평가인데, 공실력 있는 수준 높은 학부 교육이 대학이라는 틀 혹은 대학이라는 틀 바깥에서 어떻게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좀 더 뭐랄까 사회적 어떤 그런 불안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작가님 얘기해 주신 얘기가 되게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 그러면 서울대 교수님들은 서울대 애들만 가르치면 됐고, 연대 교수님은 연대 애들만 가르치면 됐고, 근데 이게 온라인화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뛰어난 애들을 뽑아서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좋은 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서울대 교수님이 온라인 교육을 하면 이게 서울대 정원이 뭐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100,000명이냐 1,000,000명이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근데 뭐 굳이 서울대라고 구정할 필요도 없지. 뭐 영어 좀 할 줄 알고 아니면 자막 달 줄 알면 뭐 하버드대 교수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교수님들이 밥 벌어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20대가 얘기했던 뭔가 상방에 막혀 있다. 뭐 누구나 서울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받을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와, 그러면 진짜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들이 굉장히 좀 위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20대 남성들의 불만을 해소해준다라는 정치인들은 많은데, 정말 그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사회 시스템을 바뀌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칠 수 있냐? 와,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쳐야 되는 그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는 우리의 386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6이 뭐예요? 386이 뭐냐에 대해서도 또 백문백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예. 제가 정의한 386은 첫째로 386이라는 글자를 뜯어봐야겠죠. 예. 당시 30대였고 80년대 학번이 있고 60년대 생이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거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은 사실 8이라는 학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81, 82, 뭐 85, 뭐 87 이런 학번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86이라는 거는 당시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을 일단은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넘어서 단순히 대학을 다녔다고 386이 아니라 뭔가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386이라고 보는데, 예. 저는 학생운동이라는 강렬한 집단 경험과 그 경험에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386이라고 봤어요. 이제 그 세계관이 뭐냐가 핵심인데, 저는 그 386 세계관이라고 할 것을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게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어디엔가도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전통적인 사회주의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접근법이. 저는 뭐 소련사를 뭐 그냥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으니까 느낀 건데, 공산주의의 대장. 예,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급진적인 산업화를 해야 되고, 뭐 사회를 굉장히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모더니즘적인 면이 많아요, 공산주의에는. 근데 386 집단이 만들어내는 서사 내지는 뭐 정책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그런 어떤 근대주의적 접근법이라든가 산업 중심적 접근법은 많이 찾기 힘들거든요. 마을 공동체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면이 강한 거고, 전통을 뭔가 좀 소중히 하는 면이 이제 강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심리는 뭐랑 유사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1970, 80년대에 있었던 신전통주의라는
사회적 세계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386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아, 그 시점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신전통주의가 어떤 거예요? 1950년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형성이 되고 뭐 IBRD라든가 IMF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제3세계 국가들의 많은 개발 원조를 해줬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독립 정권들이 근대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런 근대화 프로젝트가 큰 문제를 낳게 된 게 하나는 이 사회가 근대화의 수혜를 받게 된 도시 지역과 예. 그렇지 못한 농촌 지역으로 엄청나게 빨리 분화가 된 것이었고 예. 두 번째 문제는 그 분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전통을 우리가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부상을 한 거죠. 주로 195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청년 세대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죠. 그럼 여기 그러니까 어떤 386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오히려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지금의 386은 거기랑 비슷한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그 신전통주의의 맥락,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던 그 유행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386 세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훨씬 우리민족주의적이거나 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전통주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전통주의라는 그러니까 신전통주의라는 맥락을 보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근대적 발전이 뭔가 잘못됐다. 서구를 지향하는 근대적 발전이 잘못됐다라는 인식하에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티테제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의 안티테제는 그 당시 386 운동권 학생들 뭐 대학가 근처에 자취방에서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던 빨간 책을 보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근대적 발전은 일제의 영향력 하에서 그 형성된 매판 자본과 그리고 그들의 이은 군부 독재와 그리고 그들을 그 후원하는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서구화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광주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학살이 강한 그 심리적 반발 작용을 일으켰죠. 왜냐면은 어쨌든 미국이 그 군사 이동을 승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심리적 충격을 미국에 대한 반발로 전환하고 그렇다면은 이 미국, 일본, 뭐 친일파, 뭐 매판 자본 등과 연결돼 있는 것들의 반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북한과 통일해서 좀 자주적인 국가가 돼야 되는 거고 재벌 대신에 그러니까 일본과 연결되는 재벌 대신에 중소기업 내지는 농민들을 우리가 아니면 노동자를 더 챙겨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심에 의해서 그 반대쪽 가치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어떤 특정 가치를 지향한다라기보다는 그 반동적인 가치를 지향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진보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이렇게 모아 보면은 오히려 그냥 안티테제에 가까웠다. 이거 아까 20대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20대의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 분들이 지금은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들을 진보라고 생각을 했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반대하며 싸워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어떤 그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된 이후의 모습들을 보니까 예전에 그 기득권들과 거의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라는 것에 비유를 해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해주세요. 네. 소련의 노멘클라투라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이죠. 실제로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386은 노멘클라투라다라는 글을 썼을 때도 이거는 뭐 386을 뭐 공산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색깔론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노멘클라투라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노멘클라투라는 이제 공산당 당원 명부, 조직 명부를 말하는 거고 어떤 그게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 공산당 당 간부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죠. 근데 노멘클라투라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 과정에 집중을 한 건데 당시 소련이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1920년대에 그런 내전이 일어나면서 엘리트층이 그냥 전부 다 붕괴하고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새로운 소련을 이끈 공산당 세력이 택한 거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을 우리가 근대 교육을 시켜가지고 엔지니어로 만들고 다 관부로 만들어서 이들의 지지를 통해서
사회를 운영하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른바 혁명의 취지랑 되게 잘 맞는 거네요. 혁명이 뭔가 기득권을 타파하는 부분인 건데 기득권을 타파를 해도 결국 그 기득권의 빈자리는 다른 기득권이 채우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를 대체하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올 것이다. 굉장히 뭐 한번 혁명해보고 싶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그 세대들을 발탁자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발탁됐다는 거죠. 당에 의해서. 그래서 그 발탁자 세대가 굉장히 영웅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거대한 엔지니어 집단을 형성해서 산업화를 하고 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앞장서서 장교 등으로 복무하면서 싸웠고 그래서 소련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식들 좀 더 좋은 대학에 넣고 그 소련에서도 소련이 좀 못 살았으니까 미국 가는 게 제일 또 소원이었거든요. 또 미국이에요? 미국 서독, 뭐 프랑스 이런 데로 보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뭐 외교나 아니면 그런 외부 주재직 같은 거 좀 있긴 좀 써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대학도 좋은 데로 보내고 직장도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것도 좀 더 좋은 아파트 배정받게 힘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때도 아파트를 그렇게 배정받으려고 했나 봐요. 소련이 아파트의 원조죠 거의. 진짜요? 진짜 LH가 배워야 될 곳은 그곳이었군요. 그런 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딱히 뭐 사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 소련을 이렇게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접근법이었던 거죠. 사실 비난하기도 뭐했던 거고 저는 이제 386 세대의 형성 과정이 이런 과정 소련의 노멘클라투라층이 형성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봤던 게 한국도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엘리트층이 엄청난 붕괴를 했었고 그때 한국은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의 자식들이었고 사실 386들이 어떤 전통에 대한 어떤 우호, 과거에 대한 향수를 보이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살던 때는 완전 그 소달구지를 정말 끌고 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떤 그런 향수가 배어 나오는 거였겠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시위하면서 이제 그 무서운 군부독재 집단과 싸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었고 거기서 승리자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러면서 재벌에 비하면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에 비해 우리 아이들 특목고점도 보내는 거라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세대를 같이 살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냐가 아니냐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그 노멘클라투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소련이 1991년에 해체가 되면서 많은 노멘클라투라들이 소련 해체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엘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유자산들, 국영기업 체제였으니까 소련은 그 국유자산들을 불화를 하는데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헐값에 인수를 해서 LH네. 러시아 경제가 정상화가 되니까 그게 다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등장한 러시아의 새로운 중산층들이 있고 노멘클라투라족에서 정말 상류층 노멘클라투라 같은 경우에는 올리가르히라는 집단으로 변모해서 지금도 러시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존재들이 됐죠. 그러면 우리 586 형님들의 미래는 밝은 건가요? 저는 이거를 어떤 좌우나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좀 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뭐 그런 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586들 지금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여기에 비유를 한 586들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분들의 행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세요? 저는 역시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한국이 신전통주의 세력이 좀 다른 나라의 신전통주의 세력.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좀 이란의 이슬람주의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좀 차이를 보이는 거는 한국은 그런 나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엄청나게 선진적인 경제로 발돋움을 했죠. 이것이 과거 자신들의 어떤 경험, 당시 이제 그런 근대화의 충격을 받고 계층 문화가 일어나는 걸 목도하고 뭐 농촌이 이촌 향도로 줄어들어가는 걸 목도했을 때 어떤 느낀 그런 분개의 정서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언더도그마의 정서가 있고 또 번영하는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내지는 중상류층으로서 그 위치를 얻게 된 그런 또 모순적인 면모가 있는 건데 이 면모가
자를 이루는 데 있어서 통합을 사실 언젠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통합이 안 된 것에서 문제가 초래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거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런 변화를 갖고 있었지만 발전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 사회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전히 좀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발전 역사 내지는 산업화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사실 산업화의 그 단물 내지는 그런 성과라는 거는 그들에게 더 많이 분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오는 심리적인 모순점 이런 게 해소가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뭐 특목고 없애야 된다.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보내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심리 상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관적인 정책 형성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라든가 여러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을 재벌 이거 조건 압박을 떠나서 재벌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접근했던 사람들이면서도 이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수출 대기업 중심의 국가가 됐을 때 이 경제 대국의 어떤 그 파이는 이제 그 우리나라 사회의 그 주류층이 돼 있는 386세대가 또 향유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미국 교육을 시키게 되고 자사고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자기는 자사고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정책은 자사고 폐지 정책 하지만 내 아이는 자사고를 보내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야, 참 뭐 되게 이해가 가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가 가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이 우리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주류가 돼서 만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파이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서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20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촉박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을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이거는 우리를 돌아보는 얘기죠. 근데 이 역사와 정보화와 또 하나의 축이 어떤 세계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세계화되는 과정을 이중적인 세계화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얘기 한번 그냥 쭉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이중 세계화가 어떤 의미인지. 예. 먼저 제 개인적인 어떤 성장 배경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남 조치원에서 살았고 거기서 초중고를 나온 다음에 서울대를 갔고 그 다음에 천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공익근무를 했거든요. 이런 과정이 저에게 남긴 강한 인상은 제가 아시아 지역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을 생각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대 돌아가니까 여기는 제가 흔히 봤던 외국인들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외국인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반대네요. 이렇게 보통 서울에서 살다 보면은 외국인이라 하면 외국계에서 온 하얀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그러면은 임 작가님은 오히려 지역에서 그 현장 노동자를 하시는 약간 피부색이 짙은 분들을 보다가 서울에 와 보니까 외국인이 그 외국인이 아니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태원에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와 외국인 많다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게 저는 이미 외국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고 있었고 그 저희 가게 김밥천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그 얘기도 재밌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외국인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접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은 뭔가 그 영어를 쓰는 백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셈이죠. 저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문제의식을 좀 발전을 시켰을 때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세계도시, 세계도시에서도 좀 더 이제 그런 세계화된 경제 영역 내지는 문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이제 사람들이 겪는 세계화가 다르다, 그 이중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중의 세계화라는 말을 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태원, 뭐 홍대, 강남 뭐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먼저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현장감도 현장감인데 약간 좀 무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같은 한국 사람인데 세계화를 경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 산업공단에서 인식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서울에서 화이트 칼라들이 접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를 때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외국인을 대할 때 그 여론이라는 걸 어떻게 형성하는지에서는
굉장히 좀 충돌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다문화를 논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뉴스라든가 내지는 단선적으로 올라오는 소식들을 접할 때는 일단 체감하기가 힘들고, 체감을 하더라도 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외국인들을 억압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을 좀 왜곡시킬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한국 사회가 당연히 외국인에게 억압적인 면도 있고 차별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괴리에서 외국인 정책이 잘못 위반될 수가 있고, 거기서는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멘 난민 시위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제노포비아, 뭐 외국인 혐오적이고 그런 면이 많았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내지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봤을 때 또 포용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괴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자주 듣는 예시인데, 한국인이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같은 한국 사람도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대 집단으로 추상적인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배타적인 면을 보여주는 게 많지만은, 의외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뭐 같이 어떤 공동의 뭔가를 해낼 때는 또 한국의 으쌰으쌰 문화만 수용을 한다면은 참 허물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좀 더 우리가 격의 없이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이제 썼지요. 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외국인 정책이라는 것이 예전에 진짜 그 코로나 방역할 때 뭐 외국인들한테 왜 마스크 주냐, 왜 우리 세금 들여갖고 이렇게 하냐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혐오의 모습을 또 보이면서, 또 이렇게 뭐 이태원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뭐 일할 때는 되게 막 동경. 근데 이게 같은 국가 안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이게 다뤄져야 될 때 과연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화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곳에서 정책을 만들 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 사회가, 우리나라 사실 외국인 정책이랄 게 별로 없으니까 아직까지 충돌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두 거대한 그 세계화의 경험이 충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K란 임 작가님이 생각하는 K는 뭔가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인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극심한 스트레스의 반발로 일어나는 어떤 자극적인 문화, 뭐 이런 게 약간 요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극적 문화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세계에 먹히는 거지만은 그 근간이 되는 걸 보면은 엄청난 상향 의식과 경쟁 의식,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만족감이 없는 그런 그 문화라든가 사회적 압력 등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근데 한국인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또 가져요. 매운 거 먹는 거를 자랑하잖아요. 매운 거 먹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경쟁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불닭볶음면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사실 속도 강박, 빨리빨리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의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라든가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동전의 양면인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K라는 것이 갖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매력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헷갈려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0년에 국정감사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을 평할 때 어떤 의원께서 한식 세계화 사업이라고 양념치킨을 홍보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언제부터 한식이 양념치킨이었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음식은 양념치킨이었던 거고.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별그대 양념치킨 치맥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런 고도의 스트레스로 만들어진 자극적 문화를 사실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면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그게 호응을 얻으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거를 좋다고 즐기는 거지? 일단은 기분은 좋은데 어리둥절하는. 그래서 제가 K라는 걸 얘기했을 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잘 돌아보고
이런 고도의 스트레스, 상향 의식, 뭐 경쟁 문화 아니면 강력한 국가 뭐 이런 요소들이 그 가치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이게 우리를 만들어 어떤 원동력이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요인이라는 거를 보면은 단순히 평가하기는 좀 힘들고 좀 더 한국 사회의 여러 현상을 객관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해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다 듣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 386 세대도 그 시대적인 문제, 뭐 민주화의 과제라든지 산업화의 과제들을 해결을 해서 좀 더 잘 살아야 된다, 좀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가치지향적인 거라기보다는 안티테제로서의 뭔가 동력을 가져가려고 했었고, 20대들이 조금 더 민주화되고 자유롭고 좀 더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좀 더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저 바늘구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속도감, 그것도 뭐 개인주의나 공정이라고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자기 안의 욕망을 다른 쪽으로 분출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한 번쯤 지금 와서 돌아보면서 잘못된 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K를 생각한다가 잘 되면 우리 임명국 작가님 모시고, 아까 러시아 얘기 재밌잖아요. 공산당 얘기, 우리 서아시아 얘기들을 좀 더 시리즈로 즐길 수 있도록 이 책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오늘 임명목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